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장 읽어드림. 우리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캐서린 케첩 지음, 정준형 옮김. 도솔. 4.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찾아 나서다. 레베카 너스. 타락한 영혼을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난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아서 밀러, 크루서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린만은 아니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치료사가 린의 치료사만은 아니며 외롭고 마음이 혼란한 사람들이 모여 수개월 만에 성추행과 가학적 학대의 생생한 기억에 사로잡힌 자살 성향의 생존자로 변모해 가는 것이 린의 치료 그룹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말이다. 나는 5명의 여자들, 엘리자베스, 파멜라, 멜로디, 로라, 에린에게도 린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불편한 진실과 더불어 거슬리는 주제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겁먹은 17세에서 35세에 이르는 나이에 이 여자들은 치료사를 찾아가 조언과 지도를 구했다. 파멜라와 그녀의 남편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자격증을 지닌 한 사회복지사를 찾았다. 멜로디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우울증에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 로라는 섭식 장애가 있었다. 임상적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에린은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을 바라며 치료사를 찾았다. 아버지와 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싶었어요. 에린이 이렇게 설명한다. 언제나 오빠를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죠. 치료사는 몇 달도 안 돼, 다른 2사람의 경우는 1시간도 안 돼 이렇게 물어왔다.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나요? 파멜라의 경우 치료사는 질문이라기보다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다. 남편과 저는 2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화를 표출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치료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파멜라,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군요. 그렇지 않나요? 파멜라의 처음 반응은 전형적인 것이었다. 말문이 막히더군요. 치료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를 다른 환자와 혼동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추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성추행 당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치료사는 기억이 없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아마도 해리 상태일 거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저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치료사는 성추행이 자기 전문 분야라면서 성추행 당한 수많은 여성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보건대 제가 성추행 당한 일이 있다고 95% 확신한댔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 무슨 기억이든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기억이 떠오르게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했어요. 성추행에 대한 암시는 여자들에게 당장 몇 가지 정서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초의 반응은 충격과 불신이었다. 제 치료사는 오빠에게 성추행 당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었다. 에린의 말이다. 저는 오빠나 누구에게도 성추행 당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치료사는 확신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치료사는 마치 저를 의심하는 듯이 천장을 쳐다보더군요. 저는 숨이 가빠지며 공황 발작을 일으켰어요. 제가 성추행 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몰고 온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2번째 반응은 희망 섞인 묘한 안도감이었다. 병을 이기고 잘 살아나가기 위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절실한 기분을 느꼈어요. 멜로디의 말이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내 고통을 설명해 줄지 몰라 모두가 이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내가 자제력을 잃고 우울하고 불안한 이유일지 몰라. 만일 내가 정말 성추행을 당했고 그런 기억을 찾아낸다면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더 나은 새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기억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들은 엘렌 바스와 로라 데이비스가 쓴 치유할 용기라는 책을 읽고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한 많은 여성들이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며 끝내 기억을 되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당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책은 말해 주었다. 당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런 징후들을 보인다면 당신은 성추행 당한 것이다. 그 책을 외우다시피 했어요. 에린의 말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보모 일을 할 때도, 친구들과 놀러 나갈 때도 언제나 그 책을 갖고 나갔어요. 저한테도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어쩌나 걱정했고 그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에린은 치료사인 수 블룸이 쓴 감춰진 생존자들이라는 책도 통째로 외우다시피 했다. 이 책을 열면 근친상간 생존자들의 후유증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책 제목보다 먼저 등장한다. 체크리스트는 이런 말로 시작된다. 이 리스트에서 당신이 지닌 특징이 많이 발견되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근친상간 생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에는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악몽, 자기 신체에 대한 열등감, 두통, 관절염, 신경과민, 자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낮은 자존감, 미칠 것 같은 느낌, 남과 다르다는 느낌 등이 포함된다. 리스트를 저 자신과 계속 대조해 보았지요. 에린은 말한다. 징후 하나하나가 들어맞을 때마다 사실상 모든 징후들이 들어맞았다. 제가 근친상간 생존자라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늘어갔어요. 그녀들은 더 나아가 근친상간 생존자 치료협회의 12단계 프로그램에 나오는 성추행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의 20개 질문과 자신들의 경험을 대조해 보기도 했다. 그 중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느낍니까? 최근 들어 좌절감을 주는 상황에서 과잉 반응하거나 부적절하게 화를 내곤 합니까? 화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어떤 시기들이 있습니까? 무슨 일인가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까? 아무 감정도 수반되지 않는 성추행 기억이 있습니까? 알코올, 마약, 음식, 편두통, 요통과 관련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질문들은 그들의 상황과 들어맞는 듯 했지만 여전히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치유할 용기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는 멜로디는 말했다. 그 책을 읽고 울고 우울해하고 분노하는 일 말고는 거의 한 일이 없어요. 그 책만이 아니라 치유할 용기 워크북에 나오는 모든 요령을 시도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내내 그 생각만 하고 기억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파멜라는 옛 사진첩을 펴놓고 사진 한 장 한 장을 신중하게 살펴보았다고 한다. 자기 어깨에 얹힌 손의 이미지나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옷에 꽃무늬가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을 벼랑간 끄집어내주기를 바라면서 엘리자베스는 하나님께 직접 호소했다. 제게 기억을 돌려달라고 내내 기도했어요. 파멜라 역시 오랫동안 있었던 기억을 찾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기억을 돌려주세요. 그 밖에 다른 것을 찾거나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현재 그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서 억압된 성추행의 기억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다는 치료사들의 주장 때문이었다. 치료사들은 말했다. 당신이 과거에 겪은 성추행은 적어도 지금 겪는 정서적 고통만큼의 심각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고통이 극심하다면 성추행도 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당한 기억이 없다면 그 기억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 내가 지닌 상처와 좌절감은 매우 현실적인 것들이었다. 로라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중 하나를 잃었기 때문이다. 삶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외적인 문제들이 존재했음에도 치료사는 그런 문제들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했다. 고통은 더 깊은 곳에 있어야 했고 억압되어 묻혀 있어야 했다. 내가 그토록 심각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그토록 자기 파괴적인 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억압해왔다는 이야기이므로 오직 장기간의 치료와 최면과 노력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더 나은 몸, 더 나은 기분, 더 나은 삶을 간절히 원했지만 고통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판단력과 통제력을 포기하고 치료에 스스로를 내맡겼다. 로라는 자신의 삶이 치료사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얽혀서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생각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믿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변해갔다. 제 치료사는 자기 책상 위에 제 사진을 놓아두었어요. 에리는 이렇게 회고한다. 또 치료를 받을 때마다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해주었어요. 그녀 말로는 제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느꼈대요. 집단 치료가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치료사들의 제안에 그들은 한번 해보겠다고 동의했지만 처음에는 거부한 이들도 몇몇 있었다. 로라는 이렇게 기록했다. 거기 끼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치료사는 내가 가족에 대한 두려움을 집단으로 전이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파멜라의 치료사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집단 치료를 받으라고 그녀를 부추겼다. 집단 속에 있으면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과연 집단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제가 속한 치료 그룹 외의 모든 것과 관계를 끊었어요. 엘리자베스의 말이다. 집단 속에서는 모두가 같은 일들, 아동 성추행, 근친상간, 학대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일이 진실인지 서로 확인해 주었지요. 저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었고 집단 속에서 마침내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그룹 사람들의 주된 공통점은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파멜라도 이에 공감한다. 모두가 외롭고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절실히 기억을 찾고 있었죠. 이 여자들이 하나같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있다면 사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단 치료 시간에는 묻힌 기억을 되찾기 위한 유별난 기술 몇 가지가 시도되기도 했다. 로라의 치료사는 트랜스 작업에 의존했다. 그는 로라에게 눈을 감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든 글로 쓰라고 했다. 검열을 받지 않고 써내려가는 일이 무의식적인 기억에 다가가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치료사는 적힌 내용을 큰 소리로 읽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건 진짜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신의 공상이라거나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치료사는 반박했다. 꾸며낸 게 아닙니다.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이건 당신의 기억이고 진짜입니다. 로라가 쓴 내용 중에는 자기 기억이 진짜가 아닐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 있다. 내가 꾸는 꿈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증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어깨가 쑤시고 발이 아프다. 이것은 실제 고통일까? 아니면 실제 고통의 기억일까? 정말 이 꿈만큼 나쁜 일이 있었을까? 꿈은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나쁜 꿈을 플래시백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알아차리고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무엇이 실제 일어난 일이고
무엇이 TV 공포물이나 상상해서 나온 것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것은 진짜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벌이는 일종의 게임일까? 진짜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물으면 치료사들은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생존자들은 종종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자기 혐오와 죄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의심이 든다는 것은 그런 기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암시입니다. 의심을 무시하고 감정을 믿으세요.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밖에서 증거를 찾지도 마세요. 대개 그런 증거는 찾을 수 없으니까요. 치료사들은 각자의 기억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세히 경고했다. 가장 분명한 표적은 환자 가족들이었다. 가족들은 당신의 기억이 계속 묻혀있게 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부인의 덫에 걸려 있어서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부인은 언제나 빠지지 않는 말이었고 영원 불변하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생존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가족들은 부인하고 있다. 아동 성추행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부인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가족이 잠자코 있다면 죄책감이 들어서이고 결백을 주장한다면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것이며 생존자가 그랬듯이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답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그 답은 항상 부인이라는 말과 관련되었다. 당신 가족 모두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에린의 치료사도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요. 에린은 화가 나고 몰리는 기분이 들어 말했다. 선생님은 마치 제가 근친상간 생존자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는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근친상간 생존자인 제 환자들 중 많은 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답니다. 치료사가 대답했다.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거죠. 만일 당신이 부인하고 있다면 방법은 더 노력하는 길뿐이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억을 찾느라 그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느냐고 엘리자베스가 의문을 표하자 그녀의 치료사는 이렇게 말했다.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니까 점점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로라가 트랜스라이팅 치료 과정 일부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그녀의 치료사는 그녀가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꺼이 노력할 자세가 안 돼 있군요. 나중에 로라가 갓난 아기인 자신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는 한 소년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치료사는 오빠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언제 인정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해댔고 결국 로라는 오빠가 자신을 질식시키려 한 적이 한 번 있다고 시인했다. 제 치료사는 제가 치료 과정에서 정신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데도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라고 부추기고 몰아댔어요. 멜로디의 말이다. 상상과 진짜 기억을 구분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사라져갔어요. 파멜라의 경우 기억해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자 치료사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당신은 기억을 되찾겠다고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치료사가 조언했다. 인내심을 가져요. 그냥 치료받는 것만으로 기억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도 많으니까요. 기억은 때가 되면 떠오를 것입니다. 기억해내야 한다는 내적 외적 압력이 커지면서 부담을 못 이긴 여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멜로디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약을, 에리는 프로작을 복용했다. 로라는 잠들기 위한 약, 우울증과 싸우기 위한 약, 분노를 다스릴 약, 말 그대로 만병을 다스릴 약을 복용했다. 엘리자베스는 항불안제인 아티반과 부작용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항우울제 데시레를 다량 복용하는 바람에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을 잤다. 기억의 엄습이 시작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마음을 뒤흔드는 이미지나 장면들이 플래시백으로 불쑥불쑥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마룻바닥을 청소하고 있을 때, 이를 닦을 때, 식탁에 앉으려고 의자를 빼낼 때, 잠깐 졸고 있을 때 예고 없이 찾아왔다. 추파를 담은 웃음, 뻗어오는 손, 공포의 비명소리, 가슴,
발기한 페니스, 낙태된 태아의 일그러진 이미지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을 때면 그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궁금해지곤 했다. 이런 무섭고 기괴한 장면들이 진짜일까? 진짜가 아니라면 대체 뭘까? 그건 진짜입니다. 치료사들은 단언했다. 그리고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은 집단 치료 및 개인 치료를 받는 매주 매 시간마다 플래시백을 다루었다. 그것에 관해 쓰고 생각하고 꿈꾸었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토론하고 분석했다. 섬광 같은 이미지들은 기억의 일부분으로 해석되었고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더 분명하고 입체적인 기억이 되었다. 처음에는 일정한 형체도 없고 윤곽도 희미하고 전혀 분간할 수 없는 형태로 떠오르는 장면들이 침대보의 질감, 벽지의 무늬, 보드라운 볼에 닿는 턱수염의 따가움, 느낌까지 다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환한 장면으로 바뀌었다. 집에서 깊은 이완 훈련을 하다가 그런 트랜스 상태에 빠지곤 했어요. 에린의 말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웠어요. 제가 경험한 플래시백은 치유할 용기에 묘사된 것처럼 엄청난 충격에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보다는 제 마음이 풀어내는 이야기에 가까웠어요.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성추행 기억을 되찾았다. 그들이 처음 떠올린 장면에는 한 명의 가해자, 대개는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오빠만이 등장했지만 나중에는 삼촌, 숙모, 사촌, 조부모, 목사, 친구, 이웃들까지 등장했다. 기억이 처음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성추행의 내용은 몸을 더듬고 애무하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삽입, 강간, 비역질 같은 이미지들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몇몇의 머릿속에서는 사탕 숭배, 집단, 가학행위, 피를 마시는 제의, 심지어 살인까지 펼쳐지기에 이르렀다. 점점 불어나는 기억이 단단한 실체로 굳어져 갈수록 로라의 치료 그룹도 더욱 단단히 결속했다. 치료 그룹의 결속은 무엇보다 중요했고 가족과의 접촉은 그런 결속에 궁극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였다. 로라는 가족과 가까운 곳에 산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질타와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로라의 그룹에 속한 또 다른 여성은 그녀의 부모가 사탄 숭배 집단의 고위층이라는 경고를 치료사에게서 여러 차례 받았다. 치료사는 그녀가 부모와 접촉하려 하면 그들의 비밀을 누설할 죄로 살해당할 거라고 믿었다. 가족들이 보낸 생일 카드와 크리스마스 카드는 자신들을 꼬드겨 다시 불러들이려는,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적 불안 상태를 유발하려는 은밀한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에리는 집단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치료사는 부모님의 집에서 나오라고 에린을 부추겼다. 치료사는 제가 무기력하고 무방비 상태이며 상처받기 쉬운 어린 소녀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에린의 설명이다. 머릿속에서 그 말을 되풀이하는 치료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플래시백에 사로잡힌 채 의심과 공포로 마비된 여성들은 숲에서 길 잃은 아이가 구하러 온 부모에게 그렇듯이 자신들의 치료사에 매달렸다. 그들은 치료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신뢰했다. 저는 그를 이상화했어요. 파멜라의 말이다. 그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에게는 권위와 확신이 있었고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그는 박사이고 전문가였어요. 멜로디의 설명이다. 그런 그를 신뢰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면 맞을 거라고 여겼죠. 그녀는 저의 구루였어요. 엘리자베스의 말이다. 그녀가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죠. 그녀는 제 구세주였어요. 에린의 말이다.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마음속 깊이 그를 신뢰했다. 로라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에게 내 꿈을 이야기했고 내 죄를 고백했다. 그는 나의 부모이자 형제이자 제일 친한 친구이자 남편이자 남자친구이자 의사결정자이자 스승이었다. 그는 나의 전부였다. 치료가 계속되고 소름 끼치는 기억들이 쌓여가면서 그들은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혔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에린의 말이다. 유리를 깨고 전화번호부를 잡아 찍고 싶었어요.
내 분노는 지속적인 것이었다. 로라는 이렇게 기록했다. 차를 몰고 달리면서 창밖으로 콜라병을 내던지곤 했다. 병이 깨지면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화를 표출하면 할수록 더 미쳐가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분노에 휩싸인 상태였다. 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건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플래시백 없이는 치료를 해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멜로디의 말이다. 기억은 점점 더 충격적이고 난폭하게 변해갔고 치료를 거듭할수록 상태가 점점 더 악화돼 다중인격 장애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할수록 증상이 더 나빠져 결국은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기에 이르렀죠. 파멜라는 근친상간과 성추행에 관한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녀들과의 신체 접촉을 기피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목욕시키거나 껴안기가 두려웠어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도착적인 이미지에 갑자기 사로잡힐까봐 겁이 났죠. 억지로 아이들을 만지려고 해봤지만 죄책감이 들었고 혹시 제가 아이들을 추행하는지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두려웠죠. 집을 떠나기가 두려웠어요. 문 밖을 나서는 일조차 두려웠어요. 저는 그렇게 망가져 갔어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잃게 되리라 확신했다.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치료사 사무실에서 의사 처방 참고서를 꼼꼼히 읽고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공포는 예기치 않은 이상한 방식으로 끝이 났다. 신경쇠약으로 입원했던 멜로디는 2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그들은 치료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억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방식의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제 기억이 진짜가 아니라 일종의 환각이거나 상상의 산물이라는 걸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어요. 멜로디의 말이다. 정신과 의사에게 3년도 넘게 치료를 받아오던 엘리자베스는 어느 날 다음 치료 약속이 취소되었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사무실로 전화해 의사와 통화하겠다고 우겼다. 의사는 치료 그룹 사람들이 자신에 대항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더 이상 그들을 맞지 않겠다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엘리자베스는 의사로부터 치료를 끝내고자 하니 다른 치료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하는 편지를 받았다. 에리는 어릴 적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기억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친구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4살 때부터 너를 알고 지냈지만 내 부모님은 절대 널 성추행한 적이 없어. 넌 잘못된 카운슬링의 피해자야. 내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벌써 2년이야. 대체 어떤 카운슬러가 친구도 모른 채 하게 만들겠니? 전화를 받은 뒤 에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생각했다. 난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 그런데 이게 완전한 사기라면 어쩌지? 그로부터 몇 달 뒤 에리는 어느 여름 캠프의 지도원으로 일하던 중 캠프에 참가한 한 소녀와 호수에 보트를 타러 갔다.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8살짜리 그 소녀는 오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아빠가 저랑 자요. 에리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절망적인 얼굴로 양손을 꽉 모아 쥐고 보트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에리는 진실을 깨달았다. 난 저렇게 주눅들지 않았어. 저렇게 의기소침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어. 나는 행복한 아이였어. 그 통찰의 순간 에리는 자신이 잘못된 정체성을 택했다는 것을, 자신은 근친상간 생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파멜라는 어느 날 오후 다니던 교회 목사의 방문을 받았다. 목사는 성추행에 관한 그녀의 긴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듣고 나서 그녀가 잘못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기에 고착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화를 내고 방어적이었던 파멜라는 2시간 뒤 목사가 떠나고 나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파멜라는 그 일을 이렇게 이해한다. 목사님이 이제 그만 끝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며칠 뒤 파멜라는 치료사에게 목사와의 일을 이야기했다.
치료사는 캐비닛에 서류철을 집어넣다가 갑자기 서랍을 쾅 닫으며 말했다. 그 사람이 뭔데 감히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는 거죠? 파멜라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고 믿는다. 결코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가끔 너무 고통스러워 더는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면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외치곤 했어요. 절 지켜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제게 기억을 돌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대답이 들리는 걸 느꼈어요. 참고 기다려라. 곧 끝날 때가 되었다. 제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흘러 엘리자베스, 파멜라, 멜로디, 로라, 에리는 온전한 정신과 기운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아직 먼 상태다. 그들 모두가 잃어버린 시간, 즉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과거를 찾아내려는 헛된 노력에 쏟아부은 세월을 한탄한다. 남편, 아이, 부모, 친구들에게 안겨준 고통에 대해서도 슬퍼한다. 잃어버린 순수함과 잘못 쏟아부은 신뢰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한다. 그리고 치료사들을 비난한다. 치료사 때문에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었죠. 에린의 말이다. 2년 전 치료를 그만두고 저를 성추행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던 아버지와 오빠에게 사과했어요. 아버지와 오빠는 저를 탓하지 않았지만 저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슬픔과 걱정에 짓눌려 제 삶을 결코 스스로 꾸려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치료가 내게서 빼앗아간 세월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 그동안 나는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멀어져 버렸다. 로라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제 내 문제는 누구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라면 이제 죽을 만큼 겁난다. 나와 딸아이는 재정적으로 기댈 데도 없고 집도 거의 날린 상태이며 차도 한 대 없다. 아빠도 없는 딸아이의 정서를 위해 곁에 있어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내 모든 에너지, 모든 존재, 모든 것을 치료사에게 바쳤다. 직장도 잃고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가족도 잃어버렸죠. 멜로디의 말이다. 치료를 그만두고부터 정서적으로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엘리자베스는 좌절감과 상처 입은 자존감 문제와 싸우고 있다. 제 자신이 멍청하고 창피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요. 어떻게 제 자신과 가족과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게 만들었을까요? 파멜라도 같은 심정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4년 동안이나 치료사와의 관계가 제 삶의 유일한 관심사일 수 있었을까요? 로라는 이렇게 자문한다. 어떻게 제 영혼을 고작 한 인간에게 팔았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수치심, 당혹감, 슬픔, 분노와 싸우고 있다. 또 그토록 거리낌 없이 스스로를 내맡겼던 일을 자책하고 있다. 그들은 두 번 다시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순진하게 답을 구하는 사람들을 걱정한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열의가 지나치고 상황을 오도하는 치료사들의 분별 없는 충고가 가족을 산산조각내고 있으며 치료사들의 중대한 과실과 비윤리적이고 비전문적인 치료가 가정의 무분별한 파괴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치료사들의 편집증적 망상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의 신념에 발목 잡힌 채 거짓과 기만의 미로 속에 갇혀있는 친구들이 있다. 무엇보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엘리자베스, 파멜라, 로라가 자기 아이들에게 느끼는 두려움일 것이다. 그들은 순수하고 악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권위자를 신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오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안다. 최근 엘리자베스는 12살짜리 딸과 함께 근친상간 생존자를 위해 쓴 한 유명한 책에 나오는 증상 체크리스트를 읽고 있었는데 딸이 웃으며 말했다. 있잖아 엄마, 나랑 내 친구들 모두 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걸? 그때는 웃고 말았죠. 엘리자베스는 말한다. 하지만 겁이 났어요. 10년, 15년 뒤에 제 딸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억압된 기억이 있는지 의심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제게 전화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죠. 엄마, 제가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기억을 되찾았어요. 엘리자베스는 목이 메는 듯 심호흡을 하고는 말했다. 언젠가 제 딸이 저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